세상에, 제가 서울에서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프랑스에서 완벽을 자랑하던 미슐랭 스타 셰프 셀레스트. 미슐랭 스타를 거머쥔 제가 서울에 도착한 순간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도시의 매력이 뭐지? 파리의 우아함과는 정반대의 혼란스러운 거리, 빠른 걸음과 시끄러운 말소리들. 서울의 습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고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멍해진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를 결합한다고? 농담하지 마. 그러나 모든 걸 뒤집어버린 건 그 거친 떡볶이 한 입. 매운 소스가 입안 가득 퍼지며 혀를 자극하는 순간 제 요리 철학이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만만하던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서울의 강렬하고 거친 거리 음식이 고집스럽던 제 요리 철학마저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음식의 거칠지만 강렬한 맛.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요리로 미슐랭 스타를 다시 거머쥘 수 있을까? 과연 프랑스 요리의 완벽함과 한국 음식의 강렬함이 공존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벌어지는 셰프 셀레스트의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습한 공기가 두꺼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 안았어요. 덥고 답답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는 걸 느끼며 가죽 가방의 끈을 고쳐 잡았어요. 파리의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며 첫 생각은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 도시의 매력이 뭐지? 주변을 둘러보며 서울의 매력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눈에 들어온 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파리에서는 사람들마다 여유롭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긴 모든 게 더 빠르고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도시의 활기는 어쩌면 이곳 사람들의 에너지와도 같은 걸지도 몰라요. 파리에서는 여유를 통해 삶을 느낀다면 서울에서는 역동성을 통해 삶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마치 서로를 넘어서는 경쟁 같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캐리어를 끌며 택시줄을 찾아갔어요. 제 어깨에 미션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러실, 파리에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제 전부였어요. 우아함과 혁신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접목한다니 솔직히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에 비해 거칠고 단순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필립 셰프님이 강력히 권했어요. 셀레스트, 너라면 어떤 것도 변신시킬 수 있어. 파리를 놀라게 할 뭔가를 가져와. 셰프님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제 위치를 지키려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어요. 그래도 의심은 여전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손짓과 간단한 말로 목적지를 전했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며 창밖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들조차 서로 경쟁하듯 더 높고 더 눈에 띄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아직 그 에너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득 빌딩 숲 사이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웅크린 듯 자리한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변해도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전통이 마치 서울의 진짜 얼굴인 것 같았어요. 신호 대기 중에 창밖을 보니 길모퉁이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큰 냄비를 휘저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줄을 선 사람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음식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피곤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호텔 로비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마치 러실의 다이닝룸을 떠올리게 했어요. 체크인을 하며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살짝 밀려왔어요.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걷으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면서 저녁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배가 고팠지만 피곤함이 더 커서 일단 침대에 누웠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맴돌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영감을 찾으라는 거지? 창밖을 내려다보니 길 건너편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걷는 청소년 무리가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세느강을 따라 걷거나 시장에 들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아이디어들이 여기서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 생동감 넘치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한강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건물 자체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바쁜 서울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직 손에 캐리어를 들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돌길이 있는 파리의 골목과 따뜻한 카페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차분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는 손을 내밀며 단단한 악수를 건넸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몽 셰프님. 저는 이곳 헤드 셰프 다니엘 한이에요.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도 악수를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속마음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파리와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최대한 열정적으로 보이려 했지만 솔직히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제 머뭇거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어떤 숨김없는 열정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모습이 조금은 순진해 보였어요. 한국 요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늘 프랑스 소스의 섬세한 균형과 정교한 플레이팅에 집중해 왔거든요. 다니엘은 뒤쪽에 있는 오픈 키친을 손짓하며 가리켰어요. 몇 명의 셰프들이 저녁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몇 가지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셰프님도 나중에 프랑스 조리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레는 듯한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로웠지만 이곳이 저와 맞는 곳일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중에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 음식 축제가 열려요. 꼭 와보세요. 서울의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사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축제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축제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 다니엘의 미소가 잠깐 흐려졌지만 금세 다시 밝아졌어요. 알겠어요. 그냥 서울을 좀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파리의 고요하고 차분한 밤과는 전혀 달랐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이곳에 오기로 한 제 결정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익숙한 파리를 떠나 이런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고 한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차를 홀짝이며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그가 보여준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은 순수하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낙관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낯설었거든요. 제가 너무 편협한 걸까요? 폰을 집어들어 파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다시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곳에 온 이유가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새로운 맛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일 텐데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응해보기로요. 내일은 근처를 좀 걸어다니며 이 도시를 느껴보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녁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도시의 은은한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우산을 꺼내 급히 펼쳤지만 바람 때문에 뒤집혀버려서 순식간에 온몸이 젖고 말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운 다리가 보이길래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다리 아래에 겨우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신발에서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가 거기 서 있었는데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폭우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짜증도 나고 궁금하기도 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기요, 제가 좀 크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돌아봤는데 어둑한 불빛 속에서도 눈이 반짝거렸어요. 미소를 짓는데 폭우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네. 그 남자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이런 날씨에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뭘 찍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비 올 때 한강이 달라져요. 마치 도시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달까요? 그런 순간을 담고 싶어서요. 저는 목도리를 꼭 쥐며 물기를 짜냈어요. 강은 그냥 강이죠. 파리에는 센 강이 있어요. 언제나 우아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서울의 심장이죠. 비가 오면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잔잔하던 물결이 거칠어지고 반사된 불빛이 흐려지잖아요. 솔직해지는 거죠. 그의 말이 좀 시적이긴 했지만 뭔가 끌렸어요. 저는 살짝 비웃듯 웃었어요. 강이 감정을 가졌다고요? 그럴지도요. 그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와서 빗방울이 다리 아래까지 밀려들었어요. 저희 둘 다 조금 더 안쪽으로 물러났다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안경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아, 저는 레오라고 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셀레스트예요. 저도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레오가 물었어요. 그냥 이 도시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비를 맞을 줄은 몰랐네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오늘 밤처럼요. 비에 흠뻑 젖어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뭔가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한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웃음이 비 내리는 저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한동안 둘 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 빗소리가 다리 아래를 채우고 한강물이 거칠게 흐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한강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후 레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비가 잦아들 거예요. 그러면 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그게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 젖었으니 그냥 기다리죠. 레오는 다시 웃었어요. 그의 웃음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하게 어울렸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다리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변에서 레오를 만났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어요. 레오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자전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도 모르게 조금 설레었어요. 강변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레오가 진심으로 이곳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여유롭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길은 넓고 매끄러웠고 나무들이 아침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연습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강은 우리 옆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물이 강둑을 부드럽게 때리는 소리와 도시의 희미한 소음이 어우러져 평화로웠어요. 레오는 자전거 도로 옆 작은 정원을 가리켰어요. 저거 보세요. 저 정원은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해요. 계절마다 꽃을 심는데 봄에는 벚꽃이 가득해요. 그때 보면 마치 분홍색 구름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려 애썼어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정말 예쁘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계속 타며 레오는 지나가는 곳마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새소리에 섞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벤치에는 나이 든 어르신 몇 분이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강 위로 돌출된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레오는 자전거를 난간에 세우고 숨을 고르며 경치를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 자전거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는 강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은빛띠처럼 보였고 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보트와 저쪽 강둑에 주말 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레오는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쉬고 운동하고 도시와 연결된 느낌을 받아요. 이 강은 도시의 심장 같은 존재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심장 같은 존재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오래 살다 보면 느껴져요. 주말이면 강변공원이 가족, 연인, 친구들로 가득해요. 텐트 치고 도시락 싸와서 하루 종일 보내죠. 밤에는 거리 공연도 하고 음식 노점도 열리고 가끔은 축제도 열려요. 강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상상해봤어요.
조용하던 강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제가 알던 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레오의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었어요. 레오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평일에는 좀 더 한적해요. 조깅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처럼요. 가끔은 화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려요. 빛이 물에 닿는 각도가 매일 다르니까요. 저도 모르게 감동했어요. 이 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강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레오는 제 표정을 보고 가볍게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멋지죠? 저도 처음엔 그냥 커다란 물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강이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졌어요. 전망대에서 한참 동안 강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춤추듯 움직였고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떠다녔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배경으로 어우러져 자연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레오는 시계를 보더니 웃었어요.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 군데 더 보여줄게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길을 따라가면서 저는 아침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몸이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도시와 사람을 이어주는 강의 고동이 저에게도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음식 축제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고요했던 강변이 오늘은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야외 그릴에서 요리되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천막마다 조금씩 다른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면서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빛이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살짝 망설이면서 한 텐트에서 다른 텐트로 걸어 다녔어요. 간판은 전부 한글로 적혀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설명해준 음식 중 몇 가지는 눈에 익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하루 종일 거의 먹지 않아서 그런지 허기가 느껴졌어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향기가 풍겨오는 한 텐트의 발길이 멈췄어요. 한 상인이 빨간색이 선명한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다니엘이 제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가볍게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툭 쳤어요. 저건 떡볶이예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콤한 떡 요리죠. 한번 먹어볼래요? 조금 망설였지만 그 강렬한 향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릇을 받아들고 나무 꼬치를 이용해 떡 한 조각을 집었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예상 밖이었어요. 느릿하게 퍼지는 매운맛과 살짝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채워졌어요. 눈이 커지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았어요. 매운맛이 강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연결이 있죠.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떡볶이는 원래 궁중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이어진 다리 같은 음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운맛을 음미했어요. 다음으로 다니엘은 커다란 철판 위에서 얇고 바삭한 전을 뒤집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저를 데려갔어요. 전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조각을 잘라 건네줬고 다니엘은 그걸 파전이라고 소개했어요. 파와 해산물이 들어간 바삭한 전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발효된 채소들이 담긴 여러 항아리가 늘어선 천막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김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다니엘이 작은 양을 건네줬어요. 강렬하고 새콤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봤어요. 매콤하고 시큼하면서도 약간 짠맛이 어우러진 풍미가 예상 밖으로 중독성 있었어요. 아삭한 식감도 독특했어요. 이건 발효된 배추예요.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식사에 김치를 곁들여 먹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이나 친구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음식들은 그 자체로 이야기였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한 입 한 입이 누군가의 과거를 맛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변을 걸으면서 제 자만심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제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요리만이 정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음식이 단순히 기술이나 멋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임을 느꼈어요. 음식은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담고 있었어요. 한강은 조용히 흘러가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축제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에만 집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가끔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기존의 것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니엘을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은 저에게 도전 그 이상이었어요.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어요. 제 고집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서서히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저물면서 도시 전체가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죠. 강물은 반짝이며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는 거리 음식의 향기가 실려왔어요. 달콤하고 매콤한 그 향기, 이젠 너무나 익숙하고 좋아진 냄새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파리와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편안함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집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을 음미하며 코트를 단단히 여몄어요. 곧 파리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가까워졌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프랑스 요리의 우아함과 한국 요리의 강렬함을 한데 모은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르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다니엘 덕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보며 다니엘이 무심코 말했죠. 프랑스 소스를 한국 길거리 음식이랑 결합하면 어때요? 떡볶이에 크리미하고 매콤한 소스 같은 거요. 퓨전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영상을 찍고 있던 레오도 고개를 들며 씩 웃었어요. 그거 진짜 좋은데요. 셀레스트, 지금까지 두 문화를 따로 두려고 했잖아요. 이제 섞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작은 스튜디오에서 잠 못 들며 생각했어요. 김치 크루아상, 불고기 타르틴, 고추장 퀴시 등 온갖 아이디어를 노트에 끄적였어요. 질감, 풍미, 그리고 플레이팅까지 상상하며 생각을 넓혀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니엘과 레오를 끌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와 다채로운 색감이 제 머릿속 아이디어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작은 가게에서 김치를 맛보며 버터 풍미의 페이스트리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한 해산물을 보고는 매콤한 발효 소스를 곁들인 정갈한 요리가 떠올랐죠.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피어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다니엘과 함께 레시피를 시험해보기 시작했어요. 레오는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담았고 실패와 성공을 모두 기록했죠. 간장 마카롱은 너무 짜서 실패했지만 크리미한 푸아그라에 새콤달콤한 김치 장아찌를 곁들인 요리는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발표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정성껏 배열했어요. 각각의 요리에는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져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첫 입을 뗄 때까지 숨을 죽였어요.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가슴속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후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에 다시 섰어요. 서울이 이제는 낯선 곳이 아니라 제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프랑스의 뿌리와 새로운 문화를 섞는 게 두려웠는데 결국 그게 저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다니엘과 레오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레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잘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레오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김치 크루아상 평생 제공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졌어요. 처음으로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였어요. 서울에서 제 자신을 찾은 프랑스 셰프 셀레스트였죠.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서울. 익숙함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알려줘서. 친구들과 함께 강가를 떠나며 저는 확신했어요. 어디로 가든 이 도시의 정신과 맛,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함께 가져갈 거라는 걸요.